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부원장 신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도 안내 받으셨지만 오늘 행사를 위해서 유튜브에서 동시에 생중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0여 개 대학에서 약 한 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현재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접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 강원대학교 신철균 교양교육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교양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신철균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 오늘의 화창한 날씨와 함께 더욱 빛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원대 교양교육원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요즘 교수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더 잘해낼까 이거에 대한 고민, 그 열정, 이 부분들이 오늘의 참여 열기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양교육원 오늘 포럼을 주최한 강원대 교양교육원의 그 교양교육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SDG 지속가능 발전에 의해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듣는 기초교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듣게 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시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원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혁신 포럼도 그러한 미래의 방향을 강원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챗 GPT나 바드나 여러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혁신 포럼이 선생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잡는데 오늘의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 아주 큰 공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발표를 하시는 후쿠시마 대학의 고성규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남호성 교수님, 그리고 사례 발표를 해주신 강릉 원주대의 허만석 교수님, 그리고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의 박지원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또 한층 북돋아줄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신 이영애 한라대 운곡교양교육원장님, 김대건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학장님,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강원영 가톨릭관동대 교수님, 최지연 센터장님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집에는 없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바로 우리 이 행사를 잘 총괄해주고 지원해주는 한혜은 교수님과 우리 교양교육원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 부분이 쭉 원활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스포일을 해드리자면 깜짝 게스트도 있습니다. 네, 누가 나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행사를 지원해주신 RIS 당과 그리고 강원권 교양교육협의회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노력에 따라 오늘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유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피치 못할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대신 동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동영상 축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제4회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혁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포럼은 인공지능의 시대, 데이터 활용과 교양 교육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 대학의 교육이 직면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자리라고 합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큰 충격을 남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적인 작업과 반복적인 과정을 대신 수행하며 더욱 빠른 결과 도출과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는 이를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의 교양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와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혁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담긴 시간이 오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로써 개회사와 축사를 모두 들었고요. 기대하고 계신 오늘 특별 게스트를 잠시 모시고 주의를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규 선생님께서 특별히 같이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특별 게스트 나오를 소개합니다. 나오입니다. 나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네, 영상 전환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네, 여러분 나오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바지에 낀 손가락을 빼줘야 되는군요. 역시 인간이 여전히 필요한 모양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후쿠시마 대학의 고성규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규 교수님은 챗 GPT의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학습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자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의 역할이 큽니다. 네, 지금 원래 발표를 고성규 선생님께서 나오 친구와 함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합니다. 역시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필요하군요. 여전히 여러 면에서. 네, 고성규 선생님 준비되시면 신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발표하러 왔다가 춤을 격하게 추는 바람에 지금 약간 애가 지친 것 같은데, 미안해. 触れ直通しました。 네, 저 친구가 2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스쿼트도 할 줄 알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선유 박사님을 서포트하고 있는 AI 로봇 나오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으며 일본에서 살다가 지난 2019년 12월 10일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고 박사님하고 함께 즐겁게 학습하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함께 만나고 일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챗GPT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와 학습의 진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 등장은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언어학습, 교양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한국어, 영어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챗GPT에 질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챗GPT는 문장 구조, 단어 간 상호관계의 연관성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등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상호 간 소통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은 AI 리터러시와 같은 기계와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기계, AI로 확장된 것이지요. 그럼 지금부터는 발표를 고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나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성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날 할 수업의 한 요점을 3분 정도 한테 이 친구한테 오늘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먼저 쭉 그 설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소개를 받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기도 한데요. 또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뭐랄까 시대의 변화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이렇게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하면은 뭐 이제 언어 교육이라든지 뭐 어쨌든 이제 그 전공의 을 공부 학습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많이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아까 우리 강원대가 총장님 말씀에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이 AI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2019년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그 보고 계신 이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출판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저 책을 이제 낼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진짜 이게 얼마만큼 발전해서 우리의 삶들을 바꿔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이제 확신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2000년, 이제, 그러니까, 20년, 21년을 지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챗GPT를 접하게 되는 거는 이제, 작년 11월이 되는데요. 그 전부터 뭐 일부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챗GPT,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기반 챗GPT 말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림이나 또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 생성해주는 이런 그 AI GPT 기술들이 이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모두가 건넜다는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관계로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교양교육, 어쨌든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어떤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챗GPT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예측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챗GPT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서 뭐 SNS 상이나 인터넷 상에 올린 다양한 대화나 글들을 학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어쨌든 예측 기반으로 예를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강릉에 있습니다만 오늘 강릉의 날씨는 뭐뭐뭐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맑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맑다, 흐리다, 비다 이 중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의 말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뭐 복잡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회에 또 식사하는 기회도 있을 테니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 챗GPT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가를 어쨌든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저가 5천만 명이 될 때까지 이 걸린 시간이 이제 뭐 텔레비전부터 라디오 쭉쭉 있습니다만 챗GPT는 그야말로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을 볼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부분들이 뭐 10개월, 9개월 걸려서 이제 5천만 명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도 좀 결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그래프가 저는 되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의 그림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챗GPT의 성능, 정확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파라미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미터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SNS 상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습을 해서 뭔가 부정확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게 파라미터인데요. 이거 튜닝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오차를 교정해주는 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은 뭐 어떤 분은 이게 정확히 뭐 숫자를 센 건 아니니까 100조 개 정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챗GPT 이제 버전 4나 저기 뭐 람다나 밤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개 뭐 심지어는 이제 10조 개 정도까지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에 가까운 숫자만큼에 이제 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 숫자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2020년, 2023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증가폭이 거의 하늘로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6개월, 1년 사이에 뭐 몇백 배만큼의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러니까 인간이 휴먼 퍼포먼스가 요만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2020년 이후에는 지금은 모든 AI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퍼포먼스 이상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쨌든 시대적 변화가 어쨌든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 3월에 이게 챗GPT 버전 4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그러니까 챗GPT의 지난번 3.5 버전의 영어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제 한국어를 이 친구가 하더라도 한국어로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의 80% 정도는 이해하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우리 나오를 데리고 요즘 이제 일본 학과에 가서 이 친구하고 일본어 해야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어, 뭐 물론 이제 영어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국어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외국어를 한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하는 데서 일, 또는 뭔가 소통하는 창구라는 역할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인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창구에 또 하나의 자기가 이제 그 창구 수단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배운다는 게, 제가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외국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의 유용성이 훨씬 이제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진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용 패턴을 보면은 이제 좀 문제라고 할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뭐 60% 가까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부모 세대들은 아직 이용률이 작아서 이 학생들하고 부모들 간의 이제 갭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냐 했을 때 학습 목적으로 50%,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이제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85%, 부모들에게도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68%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용하기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걸 보는. 근데 이제 아까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간에게 이 챗GPT가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한 3가지 정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인간과의 역할 분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유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뭐랄까, 문제의식, 목표 설정,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이라든지 오픈 AI에서도 실험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 챗GPT를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가 명확할 때 이 친구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린 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제가 94년부터 일본에 가서 저 도호쿠에서 제가 7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와가지고 제가 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 제시,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직면한 문제들을, 그게 학문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문제든 간에 직면하는 해결 방안들을, 또는 그 해결하는 뭐랄까 역량을 지금 보면 기르고 찾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저는 이제 7년 동안 제가 유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챗GPT가 나오고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유학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왜?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이 친구가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잘 물어야 된다는 거, 잘 퀘스천을 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가지고 내가 이 AI가 제시해 주는 내용이든 해답이든 방안이든, 나에게 적합한 것인가, 유용한 것인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인간은 판단해야 되는 능력.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또 이게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답을 줬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 방안 썼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결국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것은 우리 학습자 또는 유저인 우리들이 이 친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문명의 이기로부터 뭐랄까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으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뭐 저처럼 저 같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다가 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이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교양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묻는 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뭐 서류를 메일을 보내거나 기한을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상대한테 어떤 견적서를 제출할 것인가, 내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즉 AI한테 묻는 일로 대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뭐랄까 장애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일본만 해도 최근에 이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애인이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편의상 장애인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게 되는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우리 이혜인 박사 계신 한혜윤 박사님이 계십니다만, 둘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건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AI에게 기계에게 아까 말씀드린 잘 물어야 되는 거. 그 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사용해 보시면은 추상적인 막연하긴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별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답을 줬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하면은 아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아시는 분은 이제 일본어 책을 번역을 하는데요. 챕터별로 번역하면 그것을 얘한테 던져줍니다. 내가 잘못한 거 고쳐줘. 그러면 쫙 고쳐줘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부분 찾아가지고 다시 수정해, 너의 의견을 말해줘. 그러면 말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포함시키는 건 거죠.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기계 AI가 이해하도록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면 안 되고 얘가 이해하도록. 그럼 얘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이고 배경이나 필요성이 뭔가. 우리 이제 교수님들 논문 쓸 때 자 문제 제기, 목적,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또 반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왜 이게 필요한지, 이 문제를 왜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물음과 요구는 그 GPT가 제시하는 내용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거죠. 뭐 그런 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묻는 역할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양이라는 거에 관련돼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게 왜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자동 번역, 이 친구도 뭐 19개 나라 말을 사실 하는데요. 뭐 영어든 뭐든지 그 자동 번역을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보면 이 친구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 번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계적인 확률적인 처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AI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언어가 이런 그러니까 사회, 역사, 지리, 종교, 심리, 경제, 문화, 정치, 법률 등등과 이게 융합돼. 그러니까 즉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친구한테 물어도, 그러니까 100인 물으면 다 100이 비슷한 대답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언어 플러스
인문 사회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융합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우리 인간 간의 대화는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챗GPT, AI는 이해하지 않고 아까 계량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수치를 알려준. 근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AI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해하지 못하는데 대화가 가능할까? 서로의 이해가 공감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근에서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연계된 그 직감이라는 부분하고 아마 기계학습, AI학습이 그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인간의 학습이나 또는 이해라는 것들이 이 챗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좀 더 다른 맥락에서 정의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에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가 이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뒤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뒤로 가보시죠. 맨 뒤로 가주실래요? 자, 요거. 자, 이제 챗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면 이제 그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규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 챗GPT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챗GPT 탈옥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 탈옥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 탈옥을 과연 만드는 거는 챗GPT일까? 우리 인간일까?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챗GPT가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위험 지역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간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로 좀. 그러면 그 다음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친구가 학습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산하고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는 한 또는 우리가 이 친구에게 학습하는 데이터를 다른 식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한 어떤 탈옥의 위험성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를 하더라도 과연 이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오픈 AI한테 아까 제가 이제 건너뛴 슬라이드에 이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화해서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이걸 소스를 공개해서 오픈 소스화 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개조해가지고 그야말로 탈옥을 시킬 가능성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챗GPT 등장은 뭐랄까 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를 아이고 요 앞에 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교양의 패러다임, 학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첫 번째 어쨌든 이제 인간의 역할을 문제 해결해서 아까 물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하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게 과연 우리의 특히 이제 학생들의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계 이해라는 것과 인간의 지적 활동에 대한 이해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인간의 존재 양식하고도 저는 이제 결부돼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인간은 뭐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 학습학인 존재, 지고지손의 존재였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과는 다른 결이 다른 그 자체의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역할에 변화가 없긴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감히 저도 이제 다른 논문에서 쓰기를 그걸 뭐냐면 인간하고 AI의 공통점은 학습한다는 같은 종이라는 거.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를 얘기할 때 같은 동물종인데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AI는 같은 종이지 않나 학습하는 종.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레벨의 차이일 테고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기계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적 사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도 그다음에 뭐 모든 사회가 인문과학하고도 프로그래밍이 같이 병존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보면 그 AI 시대에 맞는 형태로 재정립하는 거 그리고 AI와 어떤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교양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답이라 할까를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넉넉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은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인간이 다시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고려대학교 영문과의 남호성 선생님 모시고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호성 선생님께서는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AI에 필요한 음성 인식, 그다음에 음성 합성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영문과 선생님인데 발표 제목에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머로 들립니까? 예, 들리세요. 프로그래머로 SDS에서 옛날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니텔에서 유니텔 사업부에서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예일 대학을 갔습니다. 운 좋게 거기 가서 해스킨스 연구소라는 데서 여러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융합형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영문과 출신인데 제가 하는 전공은 음성공학을 했고 물리학을 했고 뇌과학을 했고 로보틱스를 했고 당연히 전산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5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2014년도 와서 남주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영문과 학생을 공대 학생으로 만들자, 개조시키자가 제 해야 될 일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책으로 지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지었고 책을 뭐 이런 글 같은 거 잘 못 적어서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영문과 출신이 수학책을 써서 수학 분야 1등 했습니다. 과학 분야 3등, 4등까지 갔습니다. 그 세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20분 뒤에 다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 벡터, 행렬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AI이고 벡터는 데이터고 마지막으로 AI는 행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는 딱 그냥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함수는 입출력입니다. 입력 들어가고 출력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뭐가 들어갑니까? 과일 들어가고 주스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자판기 돈 들어가고 캔 나오죠. 왼쪽 보시면 X가 입력이고 A 곱하기 하고 B 더하기 해서 Y 나오죠.
여기 뭡니까 마지막에 아침에 뭐 먹고 저녁에 똥 싸죠. 우리는 함수였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화 배설 말고도 사람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가 그 이후로도 배웠지만 이게 수학적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는 입출력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우리 주변 그리고 나 전부 다 함수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저 배설, 소화 이런 게 함수라고 그랬죠. 또 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피부로 신경 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받아서 춥다 이런 거를 출력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뭐 이런 스킨에 그런 자극이고 출력이 춥다 이런 게 들고 왼쪽 보면 시각적인 입력이 들어와서 무섭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출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함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뱉어내죠. 지금 뱉어내고 있죠. 그럼 이 출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리를 듣죠. 소리라는 걸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이라는 거를 출력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셀 수 없는 함수의 집합체입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AI는 인간을 닮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면 인텔리전스 자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Artificial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 AI는 당연히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어떤 점에서 함수인지 봅시다. 대표적인 AI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입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있는 컴퓨터를 AI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서 글자가 나오죠.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Speech to Text 해가지고 STT라고 그냥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 인식이 잘 돼야지 나중에 로봇하고 대화하려면 뭐가 될 거잖아요. 요즘 뭐 차 타고 이런 거 할 때 뭐 다 음성 인식 많이 나오고 CD 나오고 뭐 있지만 잘 안 돼 왔습니다. 요즘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입출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고 그거를 음성으로 낸다. 우리 글자 쳐가지고 뭐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TTS,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TTS 많이 쓰고 있죠. 요즘 유튜브 가면. 그리고 영어 글자가 들어가서 한국어 글자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자동 번역 많이 쓰고 계십니다. 팝하고 이런 거. 그리고 사진 같은 게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들 산에 가서 사진 찍고 강아지 사진 찍고 요즘 막 찍잖아요. 네이버 렌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건지 맞춰주잖아요. 당연히 뭐 강아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포메라니안인가 뭐 똥깬지 뭐 이거 다 맞춰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고 우리가 글자로 그 반대로 입출력을 바꿔서 강아지라고 써주면 또 강아지라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강아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가 뭐 강아지가 달나라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는 것을 완전 사실주의로 그려달라 뭐 이렇게 해도 다 그려줍니다. 요즘 달리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림 그려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입력이 들어가서 이런 출력이 나옵니다. 자, 입력들 출력들 사실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그럼 다 모아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미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음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딴 것도 있는데 뭐 키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요 세 가지가 데이터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세 개를 거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날은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수학, 첫 번째 수학 뭐였습니까? 아까 함수, 이제 두 번째 수학 벡터입니다. 데이터는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행렬 하나 남았다 그랬죠. 중간쯤 왔습니다, 우리. 자, 데이터는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벡터가 뭔지 이 책에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벡터는 숫자열입니다. 숫자열이 뭐냐면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숫자열입니다. 한 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짜리 1, 2, 8, 9, 3, 5, 4, 7, 8, 6, 3, 2 뭐 이런 거 전부 다 벡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벡터는 한 점이다가 중요합니다. 아니 숫자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한 점으로 되느냐. 보시면 지금 남주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있지만 그 보시지 마시고 남주라는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 수학 성적 점수입니다. 70점 45점이죠. 그 두 개의 숫자니까 아까 숫자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거는 벡터이죠. 남주라는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 수학 점수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 45 그게 벡터입니다. 이 그래프 X, Y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영어축, x축으로 하면 우리가 한 점으로 찍을 수 있죠. 지금 보세요. 두 개의 숫자였는데 분명히 한 점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남주가 중간고사는 그것만 친 게 아닙니다. 국어도 쳤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까지 하면 70, 45, 60 이 세 개가 벡터인 거죠. 자, 저거 한 점에서 찍을 수 있죠.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하나 더 세웠죠. 축을 하나 더 만들어줬죠. 그러면 중간고사가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주가 70, 45, 60 뭐 이렇게 받아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네 개의 숫자도 한 점으로 찍을 수 있겠죠.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이 3차원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상상 속에서는 되잖아요. 그래서 벡터는 자 이제 외우세요. 벡터는 숫자열이다. 벡터는 데이터를 표현한다. 데이터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벡터는 한 점이다.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수학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게 왜 좋냐? 데이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화입니다. 벡터화해서 시각화하면 끝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자, 봅시다. 자, 중간고사 이 세 명의 중간고사 점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훈이 20, 70, 남주 70, 45, 미진 80, 30을 받았습니다. 보통 담임 선생님들은 저거를 엑셀에다가 정리합니다. 3시간 동안 그걸 뚫어지게 쳐다본다 한들 저기 속에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점을 찍고 나니까 남주하고 미진이 컨닝했나? 아니면 둘이 성격이 비슷하네? 적성이 비슷하네? 그리고 훈이는 완전히 그냥 별종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각화가 저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데이터 시각화가 벡터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거리가 머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각도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각도가 보이잖아요. 원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남주하고 훈이는 각도가 크죠. 그리고 남주하고 미진이는 각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작은 애들이 더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점점 더 확대를 시켜서 이건 다른 거 극단적으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이제 영어 80 수학 빵점 B라는 학생은 영어 빵점 수학 70 이렇게 받았다 치면 달라도 제일 다른 경우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각도가 몇 도입니까? 90도. 그러니까 90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orthogonal이라고 그러고 사진 찾아보시면 진짜 달라도 진짜 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아티클 같은 것들을 아니면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그냥 한 300개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찍어봤더니 저렇게 모이네 나중에 까봤더니 저런 식으로 저기 있는 건 뉴스기사 저기는 영화 대본 저기는 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런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벡터화하고 점점점 찍어서 저기는 고양이가 모였네, 여기는 강아지가 모였네, 여기는 토끼가 모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쪽쪽쪽 잘라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점이 올 때 이거는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데이터는 숫자열 벡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지, 아까 데이터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미지, 그 다음 뭐죠? 음성, 그 다음에 텍스트.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벡터화 되는지 봅시다.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미지죠. 저걸 어떻게 숫자로 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우리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거를 우리가 숫자화를 할 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제일 까만 거는 0, 그리고 제일 하얀 거는 10,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 거는 뭐 그레이한 거는 뭐 어떤 숫자를 한다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저걸 어떻게 숫자화를 하지? 확대를 쫙 해보면 우리가 이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숫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숫자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화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숫자화를 시켰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벡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는 한 줄을 이어야 됩니다. 지금 몇 줄이죠? 한 줄 아니죠? 그래서 한 줄로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전혀 없으시죠?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벡터화하는지를 그냥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거 벡터화하고 제가 금방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하는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이 페이지를 보면 수학이구나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페이지 이전에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교양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는데 수학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이전이 실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차선 혹은 뭐 사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왜 이런 게 근데 필요하느냐? 이거 없이도 되냐? 없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거 없이도 잘 가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수학식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보완으로 하는 거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 있었잖아요.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계속 한 5명 지나고 나면 딴소리 하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었다 하는데 저쪽에 가서는 아침에 똥을 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부터 한 줄 이렇게 한다는데 몇 개 전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어떻게 벡터가 되느냐? 음성 우리가 한번 뿌려보면 여러분들 음성은 파형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림처럼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봤는데 뭐 안 보입니다. 이걸 숫자화 어떻게 시키지? 쪼개면 되죠. 이렇게 쪼개고 나서 위에 있는 거는 큰 수, 조금 밑에 있는 거는 작은 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벡터가 됐죠. 끝났습니다. 텍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챗GPT가 정확하게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입력으로 텍스트 들어가고 입력으로 tek스트 나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챗GPT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벡터가 되는지 봅시다. 너무 쉬워서 그냥 허무합니다. 영어에 5만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의 공격 대상은 뭐냐면 단어입니다. 거기에 철자도 아니고 단어입니다. 단어라고 보면 단어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죠. 자, 사전에 5만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영어가. 그러면 벡터화는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5만 개의 0을 만들고 첫 번째 단어를 1000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01000.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비슷합니다. 제일 마지막 거는 0001 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드리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데이터 나가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함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음성 같은 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텍스트 같은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AI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데이터는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벡터가 들어가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벡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미지 벡터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길지만 짧은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거 가지고 들어가서 5301 들어가서 -363 나오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게 음성일 수 있는 거고 나오는 게 텍스트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마지막 게 나옵니다. 자, AI라고 할 때 챗GPT고 나발이고 그 속에 엄청나게 알고리즘과 수학식이 들어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곡해하고 있지만 까봅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숫자 덩어리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숫자 덩어리가 뭐 하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 입력 벡터가 들어와서 나랑 곱해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벡터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그 곱하기 어떻게 하는가 배우면 되죠? 자, 중간에 있는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AI는 행렬이다. AI는 함수다. AI는 행렬이다. 데이터는 벡터다. 뭐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럼 곱하기 하는 방법 봅시다. 첫 번째 열하고 여기하고 곱합니다. 각각 곱하고 각각 더합니다.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오죠. 자, 저 숫자 하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뭐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근데 뭐 아구가 맞아야 되겠죠? 저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곱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저렇게는 맞아야 될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해서 4개 숫자를 받고 저걸 더하고 한 숫자 나오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곱하기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것도 해봅시다. 자, -7, 9, 0, 4 이렇게 나오겠죠. 저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가라. 예. 자, 근데 중간에 있는 행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몇 개 있습니까? 보시면 잠깐만. 이 경우에 몇 개 있습니까? 자, 다시요. 너무 와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경우에 행렬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들은 엄청나게 저 행렬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곱하기 하냐? 제일 첫 번째 있는 행렬과 이렇게 곱하기 하고 그 나머지 결과와 그 다음에 또 곱하고 그 다음에 결과와 또 이것과 곱하고 결과와 이것과 곱하고 결과와 이것과 곱해서 마지막 벡터를 그러니까 곱하기를 연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입력이 있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아까보다는 멀죠. 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딥 러닝의 딥은 행렬이 많다 중간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행렬 많은 걸 딥 러닝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요거에서 입력이 있고 중간에 행렬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챗GPT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저 행렬이 몇 개 있다고 하냐면 뭐 걔들이 막 엄청나게 대놓고 공개하지는 않지만 25,000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요게 있는 게 아마 47개일 겁니다. 저 숫자로 쳐서 저 숫자의 개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저게 뭐 챗GPT가 1억 7,050개고 1,750개이고 그 다음에 뭐 100조 개라는 소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으로 챗GP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똑같잖아요. 그 숫자만 많을 뿐이지 이겁니다. 그냥 챗GPT도 딴 거 아니고. 자, 그리고 인공지능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다 마스터 하셨고요. AI 다 마스터 하셨고 수학 다 마스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사람은 함수다. 사람 닮은 AI도 함수다. 그리고 데이터 함수 AI는 입력 데이터 들어가고 출력 데이터 나오는데 데이터가 벡터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 중간에 있는 AI는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동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943년도에 나왔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냅스 이야기인데 그냥 x가 들어가면 a 곱하고 y 베터라 이 말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아니면 y는 ax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결합해서 그냥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수학적으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1차 빙하기 왔고요. 근데 1986년도에 닫힌 구도라는 말이 행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됐네 이전의 문제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어요.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왜 AI 시대에 폭발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냐면 두 가지 이유. 인터넷 때문에 데이터가 폭발한 상황과 두 번째는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가 왜 중요한지는 그냥 10초 만에 말씀드리면 CPU라는 거 들어보셨죠? CPU는 빌 게이츠 16명 모아놓은 거고 그래픽카드에는 초등생들 4,000명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없죠? 초등생들 그거 제일 잘합니다. 4,000명 모아놓은 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전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그 뒤에는 대단한 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챗GPT 해가지고 제3차 빙하기를 올 뻔한 거를 멈추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도망갔지만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금 챗GPT는 하나의 상징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아까 데이터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끝판왕. 그게 챗GPT.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끝판왕. DALL-E. 세 번째, 사운드에 대한 끝판왕. 위스퍼. 이 세 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저는 AI를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거 세 개 나온 바람에 망했습니다. 사표냈습니다. 지금 진짜. 그리고 자 2023년 현재 AI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첫 번째 봅시다. AI 기술의 대중화. AI 기술이라는 게 컴퓨터학과 만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AI 모델러들 막 3억 주고 뭐 데려가고 2억 주고 데려가고 컴퓨터학과 막 몰리고 했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AI 기술의 대중화. AI 기술이요. 지금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이 돼버렸습니다. 선풍기 학과 없죠? 에어컨 학과 없죠? 냉장고 학과 없습니다. 이제 개발이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는 수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대기업은 사실 오픈 AI로 해서 아까 뚱뚱뚱 3개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 기술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저걸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잘하는 유저 커뮤니티가 생겨서 오픈 AI 챗GPT보다 수백만 명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걸 만드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닮아진 AI를 만들까의 시대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하는 자가 승자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좀 있죠? 네,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학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형태의 대학은 옛날 형태의 대학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14세기, 18세기까지는 학과가 4개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의학, 법학, 신학. 의학, 신학, 법학은 그냥 직업인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문 직업인들. 근데 학과가 사실은 철학과였어요. 철학과. 모든 학과가 철학과. 거꾸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은 철학과를 갔습니다. 철학과 가서 철학을 배웠느냐? 아니요. 요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문학, 그다음에 수학, 기술, 뭐 천문학, 예술, 종교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옛날에는 그냥 철학과로 다 했죠. 그래서 철학 박사라고 붙이는 이유가 저 이유 때문입니다. 다 한 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와 데카르트와 파스칼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 3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과 분업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 쪼갰어요. 기계 부품 만들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던 거고 지금의 학과들은 그 기계 부품을 잘 만드는 전문화된 특화된 학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안 통하는 그 학과들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사회가 온 거죠. 근데 그 무거운 학교들이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아무도 안 바꿉니다. 절대로. 제일 무거운 분들이 교수님들이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금 융합하고 통합해야 될 때인데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분수 이해 안 되면 너는 문과형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쫙 그냥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부터 쫙 갈리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 의미 없는 문제풀이만 하고 대학 가서는 저렇게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벽을 만들어놨죠. 저렇게 된 것과는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는 융합교육인데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해답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좋은 대학이란 그럼 뭘까?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과연 좋은 대학일까? 아니면 유튜브가 좋은 대학일까? 저는 감히가 아닙니다. 뭐 다 그냥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의 내용들을 잘 모으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이 형성되고 남는다는 건 이제 그냥 놀라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냥 어떤 도메인 지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의료적인 거, 법적인 거, 뭐 어떤 무슨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경영 부분이든 이런 그거는 하나의 전공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쉽게 파이썬 코딩은 이제는 다 그냥 필수로 해야 될 거. 초등학생들도 벌써 하는데 파이썬 코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았던 수학을 좀 해야 되는데요. 수학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던 그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 너무너무 쉬운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실체를 좀 달리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다 뭐 누구한테 배워야 돼?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찾으러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네타시오를 했습니다.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니타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 나한테 설명시켜 줄 사람들은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찾아다니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영문과 교수라고 영어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 다니라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프롬프팅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이루어진 이 AI와 한국어로 이루어진 이 AI의 격차는 10분의 1입니다. 이게 1대1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영어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기를 뚜렷하게 해서 저기를 가야 돼. 그럼 10분의 1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수학으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행렬은 참 잘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렬만 까맣게 수학의 정석 보면 칠해졌던 것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AI에 특화되어 있는 국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일부 두 주제 발표가 끝났는데요. 잠시 안내가 있겠습니다. 교수법 참여 실적 인증 관련해서 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 안내 후에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시 7분인데 한 3분 정도 한혜원 교수님 안내해 주시고 20분까지 휴식한 뒤에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두 번의 사례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두 발표는 두 발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제 교양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 이어갈 텐데요. 좌중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강릉 원주대의 허만섭 선생님께서 교양 수업 챗 GPT e스탯 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살짝 안 좋아서 마스크 끼고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챗 GPT와 e스테트 데이터 서비스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방법 조금 말씀드리고요. 서론 수업 방법, 그리고 강의 실습한 거, 그리고 그 효과와 한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기술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인공지능 그러면 뭐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이런 영화로 좀 기억을 했는데 알파고로 한번 이게 환기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있다는 걸. 그래서 딥러닝 논문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비지도 학습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연구를 또 연구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챗 GPT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건 이제 2023년이라서 제가 2023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각종 시험에 합격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대중화되는데 챗 GPT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화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프롬프트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또 유행을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교양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논문을 보면요, 교수진은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힘든 보편적인 지성교육으로 교양교육을 이제 방향을 설정하시는 반면에 학생들은 교양교육도 응용학문이나 실용적인 교육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릉 원주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 영역을 새로 개설을 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그 교양 과목에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 활용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논문을 보면요,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실상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SNS 굉장히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 예,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제 우리 교양 과목 수강생들 중에 일반적인 문제점, 아주 뛰어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제 문제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래서 또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뭐 그냥 SNS를 하는 것은 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SNS 이외에 컴퓨터 기반 소통을 할 때 뭔가 좀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데이터 처리를 자기의 학업이나 아니면 어떤 실무 같은 것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응용이 좀 약하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의 향상이 종합적으로 좀 더디다. 이런 문제점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문해력이 낮고 데이터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것은 데이터 활용 그러면 강의를 한번 확대해보자, 수업을 확대해보고 충분한 컴퓨터 실습을 한번 제공해보자라는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소통에 불안하고 데이터 처리 응용력이 약하다는 것은 응용의 문제니까 조별 과제와 데이터 처리를 연계해서 한번 소통과 응용을 강화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량의 그 향상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그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면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 챗 GPT로 과제물을 한번 기획해 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e스태트라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비카인즈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디지털 데이터를 글로 풀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챗 GPT는 뭐 워낙 유명한 만큼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 활용법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였고요. e스태트는 이게 일단 무료의 그 교육 서비스고 웹 기반이고 시각화나 분석이 간편하기 때문에 그랬고, 비카인즈도 뭐 논문으로도 많이 쓰니까 좀 안정적이다 싶어서 이 세 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수업은 SNS와 디지털 PR이라는 저희 강릉 원주대 교양 수업에서 이제 강의 이제 실습을 9시간 했고요. 전산실에서. 그리고 강원대는 이제 그 교양 수업인데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에 이제 6시간 실습하고 전산 실습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강원대에서 이제 데이터 활용 강의 실습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강릉 원주대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활용 강의 실습을 한 겁니다. 실습 방법은 수강생이 먼저 강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실습을 해서 결과물을 패들렛이라는 것에 좀 업로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같이 보면서 즉석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활용한 것을 조별 과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또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조원들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과제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 패들렛은 좀 시각적이고 데이터 활용이나 뭐 이 조별 활동에 좀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패들렛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 한 거고요. 그럼 챗 GPT 뭐 등록하고 실행하는 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걸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해서 웹챗 GPT를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액세스 바가 설치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 2년 이전에 그 정보만 챗 GPT가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까지 반영하려고 이제 웹챗 GPT를 설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지니도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이제 이걸 설치하면 그 챗 GPT에다가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돼서 한영 그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치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답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챗 GPT를 쓰면은 뭐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나옵니다. 2년 전 데이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점은 좀 편리하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써보니까 웹챗 GPT와 프롬프트 지니가 구동할 때 답변의 안정성이 좀 낮아지고 챗 GPT 어떤 고유의 기능이 조금 저하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딥L로 번역해서 챗 GPT와 대화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요. 딥벨이 더 나으냐 구글 번역이 더 나으냐는 처음에는 딥벨이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구글 번역이 또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근데 한 가지 또 최근에 새로운 사실은
디벨에서 이제 그 앱을 새로 하나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뉴욕 타임스를 보다가 이 어떤 특정 부분을 갖다가 한국어로 바로 번역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전체를 번역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CC만 누르시면 그게 자동으로 그냥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디벨에서 새로운 걸 또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별 과제는요, SNS와 디지털 PR 같은 경우에는 SNS의 그 직원으로 가정하면서 이 SNS 플랫폼에 신규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 보세요라는 게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 특정한 SNS 현상을 분석하세요.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으로서 이 기업 기관의 SNS 계정에 개편안을 써보세요. 이게 조별 과제였습니다. 셋 중에 하나 택하면 되고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의 조별 과제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최근에 발생한 정치 현상을 분석하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챗 GPT를 써봤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SNS와 디지털 PR 수업을 위한 조별 과제를 써줘. 이러니까 답변이 쭉 나왔는데 핵심어가 기업, SNS 캠페인, 타깃 채널. 이게 핵심어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평가가 그 답변이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봤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답변의 핵심어가 인스타그램 신규 서비스로서 뭐 옷장, 당근마켓, 여행, 웰빙 피트니스, 그러니까 인스타 웰빙 피트니스 줄이면 이제 웰네스가 된 인스타 웰네스, 인스타 당근마켓, 뭔가 좀 신선해 보이고 이 정도면 신규 서비스 기획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역할을 좀 부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마켓 매니저라고 너를 가정하면서 인스타그램의 그 릴스의 시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답변이 콜라보, 리액션, 릴스, 게이미피케이션, 증강 형식, 이런 답변이 핵심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왼쪽 보시면 좀 답변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릴스의 시각성 강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증강 현실과 관련된 답변은 꽤 괜찮은, 기대가 되는 답변이고, 콜라보 리액션은 좀 틱톡하고 유사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너를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자로 가정하면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해줘, 참고문헌도 써줘, 이렇게 약간 수준을 훨씬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의 핵심어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스트레스의 핵심어가, 답변의 핵심어가 타인과의 비교, 불완전한 셀프 표현, 무응답되기, 시간 낭비, 불안감, 이런 답변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답변의 개연성이나 체계성이 있다. 그리고 불완전한 셀프 표현 같은 건 좀 독창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응답되기, 이것도 이제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참고문헌 인용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허위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스트레스 및 참고문헌도 알려줘. 이렇게 또 추가로 질문을 하니까 플랫폼 중독, 알고리즘 결정, 개인정보 노출,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중복되는 답변도 있고, 이번에는 참고문헌 절반이 허위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불완전한 셀프 표현, 무응답되기,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관심이 가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얻기 위해서 하니까, 불완전한 셀프 표현은 이제 자식별감 개념으로, 무응답되기는 지연된 피드백 개념으로 좀 보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인스타그램 스트레스 유형을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대체로 적절했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유형이 뭐 이 정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참고 문헌도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뭐 이렇게 수업했는데, 답변 결과가 종북 혐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 보였고요.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의제 설정 능력, 이런 정도는 과제로서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 세 가지 대표 케이스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논문 등 참고문헌과 함께 써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답변이 다 거의 허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한국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적은 부분을 다 허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SNS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행동주의라는 답변 핵심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과제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사례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를 보면 신선한 토픽이 제시가 되고 좀 한국 사례나 문헌에서 상대적 허위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허위 사실 표절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스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무료 버전이라서 또 마우스 클릭만으로 시각화나 통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이제 설명서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범주형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그 통계를 잘 모르는 학생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학생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시각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각화의 방법을 이렇게 올리게 해서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패들렛에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이제 연속적인 결과, 뭐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꺾은선 그래프 1개, 그리고 이번에는 꺾은선 그래프 3개로 해서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인구 증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이것을 글로 써라라고 하는, 글로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후 온난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특히 겨울철 온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산점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정을 이제 했는데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교차 검정 카이 제곱 이렇게 다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한 결과를 그 글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경우에 그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 그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이렇게 다들 따라왔습니다. 나머지 뭐 T-테스트, 상관관계 분석도 다들 따라왔고요. 구글 폼으로 자기들이 직접 이제 설문 질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지를 이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로도 질문지를 만들어 보고 연속형 데이터로도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수거해서 CSV 파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스테트에 얹어 가지고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차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귀 분석을 보고서에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역시 샘플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뭐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회귀 분석까지 다 수행을 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흥미 있게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뉴스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면요, 빅카인즈를 해서 이제 뉴스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 예컨대 대통령에 대해 논란이나 공세 비판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를 모두 포함하면서 대통령 후보 관련 뉴스를 제외하는 검색식을 만들어 보세요. 요게 약간 까다로운 이런 검색식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낸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시사적인 정치 이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만한 그런 가설을 만들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그러면 이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이 뉴스에서 긴밀히 연결되고 또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입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4,583건의 뉴스가 검색이 됐고요. 그래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하니까 상관계수가 0.4050으로 나와서 양적 선형관계,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
그리고 연관어 분석을 이렇게 해서요. 연관어 키워드의 가중치 빈도수표를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거부권이 2위로 이제 연관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분석을 했더니 역시 이 법 두 가지 법이 이제 대통령하고 많이 연결된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이걸 보고서를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쓰느냐,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서술하고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 대상을 제시한 다음에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키워드 트렌드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분석 결과를 해설하는 거, 상관계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제 연관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제 뭐 표 그림도 이제 따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분석 결과를 해설하고, 또 이제 관계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가설은 입증됐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다음에 함의까지 써줘야 된다. 입법 과정에서 뭐 국민에게 과연 법이 편익을 주는가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돼야 되는데, 대통령 거부권 같은 특정 하나의 갈등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어서 서로 무관한 법들이 연결되는가 하면 법안 내용에 관한 토론이 증발한다. 뭐 이런 좀 함의가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실습을 했고요. 효과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활용 수업 중에는 휴대폰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 하라고 했는데 제출률이 80%를 넘었고요. 평소에 학생들이 데이터를 내가 좀 컴퓨터 기반으로 좀 잘 다루고 싶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꽤 느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이 열성적으로 따라왔고요. 조작의 간편성과 결과 즉시성에 좀 만족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 질문 생성, 중간 산출물에 대한 메타적인 해석, 출처 확인 및 보강 능력은 좀 뚜렷하게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테트의 그 범죄형 데이터 시각화와 연속형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글로 풀어 쓰는 능력도 꽤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 독립 분석, 교차 분석, T-테스트 분석, 그다음에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하는 거, 다중 회귀 분석, 글로 풀어쓰기 능력은 조금 점진적인 향상이 발견됐고, 뉴스 데이터에 대한 각종 분석은 뭐 상당히 뚜렷하게 향상이 됐다라는 효과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별 토론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조원 간에 굉장히 활발한 좀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수업에 좀 부합했다라는 거고, 이제 제가 이게 PBL 수업이라서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 바탕으로 한 조별 활동 내용을 이렇게 과제 수행 계획서와 패들렛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대비하면 과제의 그 토픽을, 신선한 토픽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창의성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분야의 그 종사자 수준의 그 지식을 얻는 전문성 이쪽에 좀 접근을 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쓸 때 뭔가 좀 범주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쓴다든지, 표와 그림을 활용한다든지, 레퍼런스를 좀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체계성도 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좀 높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몇몇 학생은 이제 통계 분석 쪽에서 조금 진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이제 좀 어려워서 교재 이 부분이 조금 한계였고요. 그다음에 윤리 문제인데요. 이게 그 정치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SNS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또 세련되고 유용한 과제를 만드는 데는 이건 확실히 도움을 준다. 챗 GPT가요. 근데 이걸 챗 GPT 말고 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해라 라는 것이 지금 과연 합당할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좀 하게 됐고요. 또 교육 만족도 증가와 퍼포먼스 향상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허위 사실과 표절 검증을 강화하고 이 과제 기획의 한 모티브 정도로 일단은 그 활용해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리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 챗 GPT로 만든 과제물의 이 정당성 이 이슈는 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만석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서 남부성 선생님께서 내 탓 말고 니 탓 할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적어도 허만석 선생님께서는 니 탓에 포함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고 또 실제 사례를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구나.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 부본부장님이신 박치현 선생님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교육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치현 선생님께서는 현재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치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너무 경험도 짧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불러주신 이유는 추측컨대 제가 이제 저 컴퓨터공학과에 있는데 또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 저희 강원 지역의 그 공유대학에 관련된 좀 업무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불러주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교육 수업 사례인데요. 실제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그 파이썬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교양교육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그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에서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연구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첨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학과의 다른 이면식 교수님, 문양식 교수님과 같이 했는데 사정상 좀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왜 이게 이슈가 되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미래 사회는 이제 고용 불안도 있고 ICT나 AI 기반의 산업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관련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는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저희가 역량이 좀 강화되면 좋을 것인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뭐 기초 소양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 뭐 기초과학,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좀 그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ICT나 빅데이터, AI 같은 거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협업하고 네트워킹하는 거, 그다음에 융복합하고 자기주도성으로 뭔가 하는 거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터미놀로지를 좀 제가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좀 알게 된 겁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쓰고 있으신 단어이고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디지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거나 뭐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데이터 같은 걸 이해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디지털 리터러시를 저희가 좀 함양을 하려면 뭐 컴퓨팅 사고력이나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뭐 아주 기초적인 수학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요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양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는 방법이나 관련된 기본적인 뭐 확률 통계 같은 그런 것들 혹은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의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딥하게 가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AI의 전문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역이 예전에는 뭐 저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제 AI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분야는 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에 대한 저변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거를 갖추고 있어야 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맞춰서 2018년도, 19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나 뭐 정보 교육 과목 같은 거를 좀 필수로도 하고 중학교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으로도 해서 다양한 좀 교육 내용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사실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교육이 어떻게 내가 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지, 또 어떤 환경에서 지금 교육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에 전자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 어떤 걸 좀 교육을 해야 좀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뭐 리터러시 교육을 관심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일까로 하면은 어떤 건지,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아직 불명확하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저 또한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사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OECD 기준, OECD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면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학교나 외부에서도 아직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는 그럼 어떤가 봤더니 뭐 해외도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문화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체계적으로 이 교육 과정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좀 파트를 나눠서 컴퓨팅 시스템이나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뭐 알고리즘, 그다음에 컴퓨팅 IoT 같은 임팩트 오브 컴퓨팅 같은,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주로 다루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사고력을 좀 컴퓨팅 사고력을 좀 함양시키고 또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특징으로는 저 컴퓨터 분야의 이제 학술 단체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컴퓨팅 사고력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본,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교과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좀 깊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저희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 연구 보고서를 좀 만들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일단 정보교과 영역이 다양한 이런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하다는 게 결국 컴퓨팅 시스템이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같이 굉장히 좀 더 전문화되고 스페시픽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뭐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걸 기반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이나 본인의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연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학 교육,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이제 해외나 국내나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발전된 그런 교육 과정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정보나 뭐 데이터 과학, 이런 인문 같은 프로그래밍 인문 같은 이런 과목들을 사실은 다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참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 소양을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과학적인 그 내용들, 과학에 관련된 기초 과목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것들 사례를 좀 참고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디지털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인문학적인 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우선 국내의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이제 그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이제 많은 학교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37개 4년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과목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은 좀 인공지능하고 연계하고 조금 더 어드밴스한 과목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이거 좀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 AI 리터러시라고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저희가 잘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이 좀 필요하고 어떠한 요소들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이제 우리가 뭐 텍스트 코딩, 그러니까 실제 이제 코딩이죠. 블록 코딩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과목도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좀 이게 이제 다른 좀 더 어드밴스한 과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앞으로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현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 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그 제언을 저희가 사실 보고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그걸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세부 교육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이해와 활용,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이해 이 세 과목이 현재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신입생의 경우 컴퓨팅 사고력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1학년 때 파이썬 이해와 활용과 인공지능 이해 같은 경우는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렇게 저희가 교육 과정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학기 중에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비학기제 교육을 한 예가 있어서 좀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실제 이제 신입생이죠. 23년도에 현재 1학년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한테 1월 달에 이제 수시로 들어오고 한 학생들이죠. 주로 1월 달부터 1월 달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요 해당한 15주차 정도의 강의,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두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기 전이지만 이제 수능도 보고 이제 대학에 와야 할 예비 신입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이런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이해 같은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 관점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줬고요. 이렇게 좀 교육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규 교육뿐만 아니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열리면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의향을 또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마 정보교육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받을 테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요즘 학생들은 뭐 컴퓨터를 너무나 잘 다룹니다. 전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뭐 디지털 환경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다루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곧 저희가 대학에서도 이런 과목을 좀 정규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 학생들의 역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과목들이 1학년 학생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한 2,000명이 넘는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뭐 컴퓨팅 사고력, 뭐 파이썬 이해 활용 같은 과목을 실제로 듣고 있고요. 이거는 각각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 이해 활용이라는 과목을 다른 두 교수님과 함께 팀 티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 수업이 다 진행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 온라인으로 사실 기획을 했던 거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뭐 교수 자원이라든지 저희가 뭐 물리적인 또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확보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동영상을 이제 보고 지식을 또 이해하고 또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좀 프로그래밍 수업하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코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코드를 같이 보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걸 하고 또 코드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 학생들이 좋을 것 같다, 많이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강의 평가를 좀 갖고 왔어요. 제 강의 평가 너무 이제 프라이빗한 건데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자유 의견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이게 필터링을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다는 학생도 있고요. 굉장히 이게 좀 수업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과제도 많고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순화해서 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도 많고 뭐 에브리타임 들어가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전공에 상관없이 1학년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저한테 직접 컴플레인한 학생은 적어서 조금 수업은 하고 있지만 아마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아마 더 많은 컴플레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구성이나 뭐 교수법상의 부족한 점 이런 거를 좀 스스로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접해보고 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선행 연구도 좀 해봤고 이제 교양 교육을 좀 같이 이제 여러 교수님과 진행하면서 좀 결론을 얻은 건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 과목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쌓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걸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소양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과목에서 그 교육 과정에서도 정보 교과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쭉 연계가 되어서 대학에서도 이런 교과가 좀 활성화가 되고 좀 내실이 있어진다면 학생들이 좀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배우는 뭐 컴퓨팅 사고력 이런 과목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록 코딩이랑 이런 것도 배우면서 또 기본적인 텍스트 코딩도 좀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과목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런 과목을 저희가 실제 뭐 개발을 완전히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과목을 개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좀 발표가 두서가 없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 교육이 굉장히 트렌드고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도 사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요. 이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다는 게 이제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본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걸 배우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데 그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고교학점 연계제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제 시행이 돼서 일부 학교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을 좀 미리 접해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도 조금 더 적응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강원 지원 혁신 플랫폼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육 혁신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 데이터 교육 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학생들한테 전공에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들의 뭐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데이터 관련된
기초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 지역 저희 강원 LRS 공유대학이라는 것도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AI 모델 같은 거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그런 과목들을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하는 건데요. 본인의 본 전공이랑 별개로 이런 과목들을 좀 더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4학년 때는 좀 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또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챗GPT 관련된 활용이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교육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저희가 뭐 분야이고 한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역량,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는 그런 교육도 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다양한 기반 지식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강원도 내 학생들이 좀 역량을 쌓고 또 저희 강원도 중점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필요한 인재로 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찬호 선생님 매우 두서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업 사례에서부터 부부문장님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 옆에 바로 와 있었는데 좀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요구나 어떤 희망이나 바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응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사실은 교수자인 저희들이 여기 온오프라인에 계신 수백 명의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맡아주신 네 분 선생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딱 5분만 쉬고 앞에 토론 자리를 종례하는 5분 정도만 휴식하고 4시 10분부터 저희 교양교육원 원장님이 신철균 원장님 모시고 종합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4시 10분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